해세 전환하겠습니다. 자민당이 압승했으니까 네. 와 이제 N이 폭락, 이제 달러 N 환율이 폭락했구나라고 했는데 반대요. 아니 근데 금리도 떨어졌어. 일본 금리도 떨어졌어요. 아, 예.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물 금리가. 아니 뭐 주가가 오른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N은 강세고 금리가 떨어지냐. 이건 단순히 킹반영으로 볼 수는 없어. 제가 예. 보기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자, 저는 오늘 팀장님을 참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거 네. 결과를 보고서 어떤 소감이실까 그게 궁금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일본은 이 정치 어떤 그 전망이 쉽지 않다. 어려워요. 개인의 지지율과 네. 정당의 지지율 워낙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나이가 인기가 많다고 해서 자민당의 승리를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정말 전후에 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홍철 팀장님이 일본의 선거를 예측하지 못했다, 완전히 틀리셨다를 이렇게 조근조근 짚어주신. 아닙니다. 조근조근. 조근조근. 많이 아니, 씹히고 팀장님. 있네요. 아니 께서, 예. 일본은 여론조사를 못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 뭐 얼마나 뭐 지지율이 높을지 모르겠다. 자민당 승리를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도 안 되게 압승했어요. 압승했죠. 보시고 이번에 어떤 사실 느낌이셨어요? 선거 전에도 당 지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민당이 뭐 30% 전후. 아, 그래요? 이상하죠. 그렇게 나오다가 예.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한 상황이고, 물론 뭐 당일날 눈도 많이 오고 네. 이제 젊은층들이 좀 선거도 좀 들나가고 약간 야당 쪽에서 네. 여러 가지 뻘짓을 한 것도 있고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자민당이 아마도 개인의 이번 지지율이 이 당으로도 잘 전파가 된 상당히 이례적인 케이스였던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쪽 얘기부터 좀 해보면 네. 그 사실 트럼프가 이 선거 한 나흘 전 정도에 네. 자민당과 사나의 총리를 이제 전적으로 완전하게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나다 보니까 이제 미일 간의 공조도 훨씬 더 긴밀해질 것이다. 네. 그렇다면 환율이나 채권이나 이런 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율. 네. 자, 제가 이번 선거를 보고서 왜 이렇게 압승했을까? 사나이의 인기도 인기일 것 같고요. 사나이가 원래 한 75% 지지율이었다가 의회 해산한 다음에 한 65%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자기네 자민당 의석수로 확보를 했고, 저는 거기에 꽤 많은 지분이 트럼프에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미일 간의 어떤 정치적인 융합, 미국의 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특히 이 일본의 이 보수적이신 분들은 미국이 얼마나 이 일본을 지지하느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의 글로벌 안보 전략이 현재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일본이 좀 맹주로서 역할을 좀 해주고, 미국은 이거에 이제 지원 사격하는 방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는 사나이 만한 사람이 살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나이가 너무 이뻐 죽겠는 거죠. 네. 마치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과 비슷한. 하비에르. 그래서 하비에르 밀레이도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원해줬죠. 심지어 통화수화까지 그니까요. 제공해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으로 앞으로 일본을 미국은 군사적인 면, 경제적인 면, 외환적인 면 굉장히 도와주면서 지지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고, 특히 이제 군사적인 면 쪽에서는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이제 있는데, 네. 현재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가 아태 지역에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안보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개헌에 대해서 발의는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개헌 같은 경우에는 참의원에 또 네.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게 그런데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이면 음. 참의원을 무시하고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나머지 일반적인 법안은 그렇게 가능한데 아, 개헌 개헌은 같은 안 경우는 네, 참의원에서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걸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역시 지적 잘해주셔서 아까부터 좋습니다. 아 네. 오늘 문 팀장님답지 않게 이런 모두 어색합니다. 아 예. 제가 처음부터 아이, 구도를 잘 잡았어요. 어, 틀린 건 제가 인정해야 되니까. 틀리신 거가 너무 틀리셨으니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틀린 걸 떠나서 자민당이 압승했으니까 와 네. 이제 엔이 폭락, 이제 달러 엔 환율이 음. 폭등하겠구나라고 했는데 반대야. 그니까요.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 네, 이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정말 예.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제가 그 기사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당연히 뭐 엔화가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모든 사례 다 그렇게 얘기했어. 저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오늘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가. 왜 그럴까 해서 기사를 보는데 또 이제 기사에는 여러 언론들의 그 평가로는 이제 그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뭐 해소가 되면서 엔화가 잠시나마 강세로 돌아섰다라는 식의 예, 그런 식의 이제 풀이가 있는데 정말 그렇고. 그렇게는 안 보시나요? 아니 근데 금리도 떨어졌어. 일본 금리도 떨어졌어요. 아 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 장기물 금리가. 아니 뭐 주가가 오른 건 뭐 그렇다 쳐. 왜냐면 사람들의 이 기대감이 이제 일본이 좀 달라질래나 보다. 이제 산화에 대한 지지율도 높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거 뭐 저도 고민 중인데 왜 얘는 강세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킹 반영으로 볼 수는 없어. 아, 제가 예. 보기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저의 결론. 저의 아, 네. 결론은 과하게 이겼어. 아, 적당히 이겼어야 됐는데 너무 과하게 이겼어요. 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민당은요 원래 재정 건전론자들입니다. 자민당이 원래 그래요. 네. 오히려 야당 현재의 이제 야당들이 소비세 인상 안 돼. 사람들 소득세 좀 깎아줘요. 계속 이런 주장을 했던 당이고 자민당은 옛날부터 그 세금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별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아베노믹스 때 뭐 재정 쓰고. 맞아요. 근데 제가 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나? 아베 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근데 오히려 재정은 네. 좋아졌다. 지금 4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저게 일본의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최근 40년 동안 있죠. 근데 우리가 아베 때 다 돈 썼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아니요. 보시면 아베 때 오히려 재정 적자가 줄었습니다. 재정이 건전화됐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게 아베 때 소비세를 2번이나 인상했어요. 네. 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근데 사실 아베는 당시 지금 아니지만 당시 아베 계파가 자민당 내에서 주류였었고 아베가 당시에 굉장히 인기도 높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건전화시켰단 말이에요. 약간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전 좀 듭니다.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이제 야당 눈치 뭐 재정 써라 뭐 감세해라 이거 이제 눈에도 안 들어와. 이렇게 말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승리를 하자마자 사나이가 나와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책임 있게 맞아요. 관리해 나가겠다 말을 싹 바꿨죠. 네. 그리고 재무상까지 나와가지고 160엔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애들은 각오해라. 미국이랑 MOU까지 체결했다. 베센트랑 일본이 이제 동시 공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이 MOU를 체결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기존에 이제 무조건 산하의 트레이드, 엔 약세, 일본 금리 상승 했던 애들이 이거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일본이 좋아질 것 같고 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 좋겠는데 엔과 일본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부터 좀 다시 생각을 이제 해보자.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원래는 선거 전에는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 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는 소비세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베처럼 소비세를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상까지는 아닌데 그 식료품 소비세가 그거는 자기가 뱉었으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전체 소비세에서 식료품만 그것도 한시적. 이거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건 이제 영구적으로 하거나 아예 현재 소비세 자체를 낮춰버리거나 이건 이제 굉장히 큰 조치인데 산하에도 거기까지는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이겼으면 굳이 영구적인 재정 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사나이가 할 리는 낮아진 거죠 오히려. 그러면 그 생각하시기에는 네. 미국과 일본의 정책 공조까지 맞물려서 네. 엔화는 160원에서는 맞죠? 160에서는 네, 맞아요. 걸리고 네. 그러면서 엔화는 좀 더 강세 방향으로 가면서 네. 금리는 좀 내려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N 약세가 마무리됐다는 게 거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 강세로 가려면은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더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금리의 상승도,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도 어느 정도 끝을 보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을 전 좀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N이 최근에 계속 약했었잖아요. 네. 사실 미일 금리 차를 생각하면 N이 강해지는 게 맞는데 완전히 괴리가 났단 말이에요. 원래 일본은 미일 금리 차를 엔화가 따라가거든요. 그 괴리가 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도대체 누가 한국은 뭐 소확개미래매요.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도대체 일본은 누가 N을 이렇게 약하게 베팅을 하고 있냐? 일본의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자꾸 해외 투자로 나가고 있냐? 그 이유를 추적해 보면 한국 소확개미랑 이유가 똑같아. 이제 뭐 일본은 노령하고 저성장이고 더 이상 미국이 훨씬 더 좋고 잘 나갈 거고 재정 뭐 엄청 쓸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엔화는 똥값이고 이거 다 어느 나라에서 또 다 봤던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들이 만약에 접히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죠. 계속 해외만 나가다가 뭐 덜 나간다든지 혹은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뭐 엔캐리 청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불러들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미국도 원하는 방향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N이 너무 약한 거는 용납하기가 좀 어렵고 해당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150엔대 후반 이제 마지노선은 160엔 정도에선 거의 막히는 것을 미일 공조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금리는 더 튀기보다는 좀 안정화되고 네, 엔화도 더 약세로 가기보다는 좀 안정화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죠. 좋아지는 거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없어요. 더 좋은 거야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윤 팀장님께서 또 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또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걱정을 던져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는 엔화가 네. 뭐 더 뭐 약해지고 네. 국채금리 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선거를 결과를 몰랐을 때. 네. 틀렸을 이 정도 승리를 몰랐을 때. 네. 태세 전환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색한데요. 그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나쁠 게 없고 오히려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되게 좋은 거고 단 N이 강세로 가면 안 돼요. 너무 강세로 가면 안 되고 안정화되면 과하면 안 돼요. 과하면 안 되고 약세 중단 정도. 뭐 150엔대 정도의 스웨스팟에 있으면 저는 에브리바디 해피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40엔대까지 N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끝났나? 다 정리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한 거 뭐 정리해서 하면은 이제 나가 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자기 스스로 재확대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그 거대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일본으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지가 N을 세게 만들고 그리고 돈 무서우니까 터지니까 또 세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전 세계 엔캐리 자금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고 여기저기 강세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회수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50엔대에서만 달러 엔이 유지가 된다면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지난번에 그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차트를 네. 보여주시면서 네네. 이렇게 크게 반대로 가면 예. 결국 다시 이제 수렴한다라고 그렇죠. 보여주신 차트가 오늘 이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예, 이 3페이지 그림 잠깐 보시면 네.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회색이 금리차 미일, 녹색이 달러 N 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죠? 근데 160은 이제 못 간다고 치고 그러면 저 둘이 과거에 벌어지면 반드시 다시 만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벌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만난다. 이제 물론 안 만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뉴노멀 뭐 그런. 아, 네. 네. 근데 이제 뉴노멀은 또 아니라고 보니까 둘이 다시 만난다면 쟤네 둘이 N이 살짝 그러니까 회색, 죄송합니다. 녹색인 달러 엔 환율이 살짝 밑으로 가고 반대로 회색인 금리차가 위로 올라와도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만나죠. 그럼 미국 10년물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혹은 반대죠. 요 회색은 미국에서 일본 금리를 뺀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던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내려가던 그렇죠. 미국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일본 금리가 떨어지면서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금리가 떨어지면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전망으로는 그래요. 저희 전망. 네. 왜냐하면 일본 금리가 사실 펀더멘털을 무시하고 지 혼자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사실 일본의 펀더멘털을 생각할 때 현재 일본 금리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왜 그게 말이 안 돼? 일본의 부채 비율을 봐봐. GDP 대비 240%, 250%인 나라의 일본 국채물 금리가 2%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해하세요. 일본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전 세계에서 일본 부채 비율이 제일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오해가 많아. 너무. 일본의 부채 비율은요 높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자, 오해를 한번 바로 잡아 주시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다 은행원이에요. 자, 은행원이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돈 빌리러 왔어요. A라는 사람은 10억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샀어. B라는 사람은 10억을 빌려가지고 스포츠카를 샀어. 네. 자, 둘 다 똑같이 10억의 빚을 졌죠. 네. 자, 근데 누가 더 건전해요? 부동산이죠. A가 훨씬 건전하잖아. A랑 B는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갸우뚱. 아니야? 아니, B가 더 나아요?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10억 대출 일단 해주질 않고요. 아니, 네. 제 예를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원일 때 10억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실 분이 더 건전한 사람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국가 부채를 볼 때는 이걸 구분하지 않아. 아, 네. 국가 부채는 그냥 GDP 대비 100%, 그냥 100%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일본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40%지만 실제로 일본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쓰고 있냐? 외환 보유고에 꽤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 이상 있잖아요. 그거 결국은 빚내서, 그러니까 일본 자금으로 일본 엔화로 빚을 내서 달러를 산 거예요. 그 외환 보유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정부 빚이 있는데 그 빚의 상당수가 외환 보유고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빚이 아니야. 그건 사실 빼야 돼. 그 아파트 산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네. 빚을 내고 아파트 산 거랑. 그래서 사실 얘는 빼야 돼. 그 또 있죠. 일본은 정부 부채의 절반을 BOJ가 갖고 있잖아요. 자, 정부 부채의 절반을 BOJ가 갖고 있어요. 자,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 내가 은행에 빚을 냈어요. 10억을. 은행이 이제 채권자죠. 네. 근데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10억 중에 6억을 내가 다시 샀어. 자, 그럼 전에 넷 부채는 얼마예요? 4억이요. 4억이죠. 예. 혹은 이렇게 합시다. 좀 더 비유를 해서 제가 뭐 결혼했다 치고 제 와이프가 제가 은행에서 빚을 10억을 졌는데 제 와이프가 은행에 가지고 6억의 빚을 사왔어. 자, 그러면 저의 빚은 분명히 10억이에요. 네. 와이프는 채권자 6억이죠. 자, 이거는 사실 부분의 일신동체, 경제 공동체인데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야, 중앙은행이 어떻게 정부와 일신 공동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제가 할 말 없는데 뭐 일본 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가지고 있고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자를 다시 나중에 이익 나면은 다시 재무부에 납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부담이 되는 금리가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빼고 저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의 국가 부채가 60% 됩니다. GDP 대비. 60%대.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죠. 네. 아, 그러니까 뭐 순부채 개념으로 봐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일본의 얘기가 일본에 대한 문 팀장님의 말씀이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요, 제가. 왜냐면 일단 이제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간다 하는데 평소와 너무 다르신 데다가 이렇게 방향을 제가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래서 일본 국채 금리는 펀더멘털상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엔화는 더 약세를 가면 안 된다고요. 네. 그게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엔화는 약세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둘이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그게 맞고 지금 아까 보면은 지금 균형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잖아요. 아까 3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3페이지 그림상 이제 좀 복잡하죠. 이게 미일 금리차 나오고 뭐 환율 나오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금리차 대비해서 환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고정시킵시다. 녹색인 환을 고정시킵시다. 네. 그래야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녹색 고정시켰어요? 환율? 뭐 지금 이제 뭐 156엔, 157엔 뭐 가만히 있다 칠게요. 자, 그럼 회색이 올라와야 맞죠? 네. 네. 회색이 미국 금리에서 일본 금리 뺀 거잖아요. 네. 근데 회색이 위로 올라오는 방법 중에 일본 금리가 하락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럼 맞죠. 그럼 일본 금리가 하락해도 환율이 전혀 안 움직여도 되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네. 지금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맞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념과 좀 네.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네. 정상화 국면이다 그렇죠. 오히려. 통상적인 국면이 맞을 땐 이 둘이 그 아까 그 두 그래프가 전혀 어긋나지 않을 때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전혀 어긋나지 않을 네. 때는 일본 금리가 떨어지면 N이 약세로 가고 그래야 돼. 이렇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둘이 지금 헤어진 지가 한참 됐어요. 아, 네. 만나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먼저 혼자 움직여야 돼요. BOJ는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 일본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까? 기준 더 여기서 다시 말씀. 금리 인상을 사람들이 생각을 올해 금리 인상 얼마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근데 사나이가 압도했네. 네. 압승했어. 그러면은 그 계획대로 못 올리겠구만. 자, 또 킹반영. 사람들이 이만큼 BOJ가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나이 짱이 이제 압도적이니까 BOJ가 사나이 짱을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러면 금리를 이만큼 올리다가 이만큼 올리겠네? 그럼 금리 떨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를 하니까 엔화는 더 약해지지는 않는다. 요게 이제 키인 거죠. 원래 펀더멘털리 금리는 외환 달러 엔 환율은 더 오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엔화가 더 약세로 가면 안 되는데 펀더멘털리. 근데 사람의 그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한국 망한다. 한국 재정 이제 망가진다. 아니에요. 실제로 아닌데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관념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정책 공조입니다. 혹은 당국자들의 강력한 경고. 지금 일본이 그리고 미국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면은 펀더멘털에서 어긋난 것이 다시 균형으로 찾아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엔화를 원화가 따라가니까 네네. 우리가 뭐 무슨 짓을 해도 큰형님들을 따라가거든요. 음. 큰형님 중에서는 원화는 현재 엔화를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엔화가 안정이 잘 된다면 네. 뭐 오늘도 환율이 달러 원이 혼자는 아니고 엔화 따라서 같이 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원화도 안정될 수 있다. 근데 엔화가 너무 강세로 가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엔캐리 때문에. 네. 그러면은 지금 엔화가 대충 뭐 150엔 달러 엔 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달러 원 환율도 네. 뭐 엄청 원화가 강해진다기보다는 예. 지금 1,460원에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 1,400. 1,400. 절대 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저는 원래 작년 말부터 1,400 정도가 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왔고 우연치 않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엔화든 원화든 달러 대비해서 약간 강해지는 정도로 네.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게 네. 뭐 지금부터 괜찮은 환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맞아요. 외환은요 네. 움직이면 안 돼요. 금융시장이 안 좋아. 외환이 막 움직이는 건 강하든 약하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외환은 가만히 있어야 사람들이 무역하기도 좋고요. 거래하기도 좋고 외환은 걱정을 안 해야 뭐 해외 투자하기도 좋고 뭐 국내 투자하기도 좋고.